절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분은 참으로 두면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데.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데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어저께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임기 3년 6개월이 새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수위 새로 구성하고 그런 각오로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호랑이 새끼나 아니면은 고양이나 처음 볼 때 다 조그매 보이고 이게 다 손에 들 수 있는 사이즈인데 지금 대구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합니다. 야 준서가 내가 초선이고 재선이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3선 4선을 나도 할 만하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고양입니다. 이거. 초선 때 말 못하는 건 다 고양입니다. 이거 계속 감추면 이거 비방 고양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이준석 전 대표님 네. 저렇게 말씀하시면 대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 기분이 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고양이로 비유를 해서. 저는 근데 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었던 것이 저도 이제 선거를 이제 겪어보면서 국민의힘의 선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게 되면 수도권에서 여유 있는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의 강북구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도 한 20% 넘는 갭을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보통 선거에서. 그러면 그런 은평이나 이런 강북이나 이런 데 위치하신 지역구의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에 와가지고 당무를 보면서 지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럼 20% 갭이 있는 지역구들이 어디나 다 영남이에요. 네. 그러면은 선거의 주전장은 수도권에서 누가 더 많은 의석을 갖느냐인데 전부 다 영남 사람들이 와서 선대위 주요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영남스러운 메시지를 내서 더 영남 선거로 몰아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더 좁혀간다는 거죠. 지난번에 20대 총선에서 결국은 지도부가 그때 기민하게 대응을 못해요. 뭐 예를 들어 막말 사태가 벌어져도 한 3일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최고위가 소집되는 데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와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왜냐 우리 동네에서는 잘했다 그러는데 응? 우리 동네에서 저런 말 들으면 잘했다 그러는데 수도권에서는 왜 저 사람은 자르라 그러지? 저 사람 애국자인데 왜 자르라 그러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아요. 지금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수도권에 의원이 없다 보니까 네. 당장 지난번에 권영세 장관 용산 당선될 때 몇백 표 차이로 됐습니다. 네. 저분도 여유가 없어서 당부를 못 봐요, 중앙에서.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캠페인 자체가 영남화되고 그러면 그냥 수도권 선거는 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대구에 가서 제가 저 말 말고도 무슨 말을 했냐면요.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대구의 변화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결정적인 시점에 제발 우리 후보들을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들을 대구의 방향으로 잡아 끌지 말아라. 저는 이번에도 강서 보궐선거에도 어느 정도 그게 동작했다 봐요. 왜냐? 제가 수도권 위기론을 저나 윤상현 의원 같이 수도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전파해도 네이버 댓글란에 대구에서 올라다니는 분 똑같은 거죠. 내부 총질하지 마라. 네가 네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지금 위기론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수 주류의 답글이 달려버리면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선거가 18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사전 정지 작업을 조금이라도 해둬야 제가 안심하고 수도권 선거에 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100일 전까지 국민의힘 처방전만 간단하게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뭐 혁신을 하든 조계선대위를 하든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건 좀 뭐 10%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대통령이 변화를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검토할 수 있는 게 그 비대위라고 봅니다. 저는 가능성이 한 40%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비대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비대위로 가는 순간 두 가지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국정 실패와 전당대회 실패. 그럴 바에는 세 번째, 모든 대통령이 갔던 신당 창당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신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 유혹은 달콤한 유혹이죠. 다만 그거는 대통령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를 바꾼다는 전제 위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국민의힘 지금 뭐 당직자들도 임명했는데 참 너무 좀 제가 뭐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처삼촌 뭐 벌차듯이 인선한 것 같아. 그 전에 있는 분들이 더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바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게 가질 거냐? 이거 저는 안 가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책 제언들은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정말.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지금 위기가 신뢰의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인상 깊은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검사 시절에. 첫 번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이랬는데 그렇죠. 그 뒤에 대통령 돼서는 나한테는 좀 다른 분들이 충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랬는데 당대표는 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비치게 했고,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얘기도 인상 깊게 남았는데 당대표를 윤리해부해 갖고 이제 쫓았으니까 결국 대통령의 말이 이제 좀 변한다 반성한다 이런 얘기가 신뢰를 좀 잃은 거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좀 어렵게 말하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다 위기 상태입니다. 에토스는 신뢰받는 메신저가, 로고스는 논리죠. 네. 믿을 만한 논리로, 그걸 파토스, 감동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말이 아니라 입이 아니라 이제 발을 봐야 될 텐데 그 발을 좀 봐야죠. 연말까지 네.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제가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그 소위 눈물의 기자회견 하는 거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던졌거든요. 대통령의 언어로 직접 지금까지의 실패를 인정해 주십시오. 네. 이런 거 17개월간의 실패 인정해달라는 얘기 했고, 그다음에 최상병 건에 대해 가지고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좀 미숙했다는 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냥 다 카운팅해 보니까 한 3할 3푼 3厘 한 것 같아요. 100%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제 말을 들어서 하신 것도 아닐 겁니다만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국정 기조를 좀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에 한 3할 3푼 3리 정도는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거는 한 방에 다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에요. 당장 홍범도 장군 건 같은 경우에도 더 추진할 동력이 없거든요. 네. 과감하게 지금 던져버리시고, 왜냐 대통령이 아까 이념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가장 상징적으로 먼저 던진 게 그거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걸 걷어들이신다는 이야기가 많은 국민한테 큰 변화를 받아들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라미식으로 할 게 아니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바로 제 생각에는 국정 전환의 기조를 많이 밝히셨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네.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차피 대통령 임기 앞으로 3년 반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 3년 반이 빨리 지나가라보다는 3년 반 동안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래 이럴 정도로 거의 뭐 정신없을 정도로까지 변화의 그런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약간의 변화는 인정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 결과라고 봐요. 그래요? 솔직히 대통령께서 나 전광판 안 본다, 뭐 선수는 정한판 보지 않는다, 그것도 말로는 멋있죠. 근데 저는 대선 때 잘 알거든요. 대통령 되게 민감하세요. 예, 제가 막 메신저로 막 우리 당의 여론조사표도 매일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겉으로는 멋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어떤 정치인이 여론조사표를 안 보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대통령께서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심대한 이 민의의 표시, 강서구 50만 샘플 아닙니까? 50% 투표는 25만 샘플까지 되는 건데 그걸 받아보시고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강서구민이니까 강서구 선거 뭐 더 관심 있게 봤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별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분들이 사는 데고, 지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그 결과를 예측해서 맞춘 걸로 뭐 유명했는데, 제 눈에는 실제 결과는 저 2020년에 미래통합당 그 국회의원들이 얻은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2020년 총선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바닥을 찍고 미래통합당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선거가 치러진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까지 정점을 찍고 전국에서 성공하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데, 그 지점에서 교차해서 지금 나왔지만 실제로 그 선거 패배 이후엔 더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중요한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35% 긍정평가가 35% 미치고 부정평가가 55%를 넘으면 이 구도가 인물 이슈를 전부 다 잡아먹습니다. 뭐 후보 탓할 것, 당대표 탓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그거는 제가 뭐 확신을 못 하겠는데 적어도 부정평가가 60%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70%라는 겁니다. 그건 뭐 선거를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야당은 분열하려고 하다가도 주춤하고, 여당에서는 좋은 사람 데리고 오려고 그래도 나오려는 사람들도 주춤하고, 대통령실에서 쫓겨났던 사람들, 공무원들 중에도 뭔가 이렇게 좀 앙심 있는 분들이 엑스파일로 터뜨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지지율에 그렇게 관심 있고 선거 그걸로 하는 겁니다. 현대 선거는 뭐 독재할 수 없는 거라면 네. 그걸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봐요. 위기의 선거를 앞두고 아까 외형적으로는 박성민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를 갈 수도 있고 신당을 갈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럼 그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관심 받으려면은 쌓여있는 이력이 대통령과 약간의 긴장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김영삼에게 있어가지고 이회창 총재의 역할이었던 것일 테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소 지지율 떨어졌을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네. 역할이었던 것이고 이 긴장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럼 대통령께서 이것까지 생각이 닿으셨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뭔가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세우었는데 그게 진짜 대통령적으로 친분이 강하게 느껴지는 인사라든지 스타일이 비슷한 인사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 지지율 평가를 상쇄시킬 만한 요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거는 현재 권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은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치의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모두를 전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일도 부족하고 사람도 안 보이고 이런 게 지금 가장 정권의 위기라는 거죠. 네, 정말 또 역시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나서 두 번째 의뢰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방전 하나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만나면 또 특히 대통령한테는 늘 그런 말씀드리는데 절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분은 참으로 두면 안 되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 네. 특정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준석을 내쫓아야 된다. 안철수 내쫓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분노가 있는 참모. 두 번째, 지나친 당파성으로 확증 편향에 잡혀 있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 네, 너무 강성지층이라든가 뭐 유튜버 보수 유튜버들이. 보수 세 번째는 유튜버.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 그런데 이제 자기 이해관계, 자기 이해에 따라서 조언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위한 조언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대통령 권력을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제 눈에는 지난 2년,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가 아니라 캠페인 정치에 입문한 이래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데.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데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사에 남는 거는 대통령이시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뭐 잘못 판단했다. 네. 내가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겠다. 어저께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임기 3년 6개월이 새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수위 새로 구성하고 정부 끌어갈 그 강요들, 네. 수석들 네. 새로 한다. 그런 각오로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